맨 뒤에? 어둡지 않아 너무? 이렇게. 그래도 괜찮다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유전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봤거든요. 염색체 안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만이 염색체 안에서 모든 염색체 있는 DNA가 다 유전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뭐야? 유전자 구실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밥만 축내는 녀석들은 뭐냐라는 얘기죠. 쓸데없이 거기 있으면서. 그런데 사실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우리 염색체 안에서 있는 DNA들의 대부분은 무의도식, 그야말로 이건 뭐 밥만 축내는 얼마나 밥을 먹는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염색체에서, 우리의 염색체에서 아무런 유전자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아주 광활한 옛날에 쓰레기 DNA라고, 정크 DNA라고 우리가 이렇게 막 별명을 무시를 했던 이 지역들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영어로 이제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자, 크로마틴, 염색질과 염색체의 차이 뭐가 다르죠? 얼마나 이게 응축이 되어 있느냐. 염색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색체에는 아주 최고로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압축, 응축. 염색질이라고 하는 크로마틴은 약간 풀어져 가지고서 하고 풀어져 있는. 그런데 이제 풀어져 있는 정도가 자체가 이렇게 디지털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아날로그 형식으로 풀어지는 정도가 많이 풀어질 수도 있고 조금은 이제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그것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두 가지, 크로마틴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헤테로라고 해서 다르다라는 얘기잖아요. 헤테로가 호모가 같다는 얘기면 헤테로는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그대로 이질 염색질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이질 염색질이라는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죠. 이것을 형성하는 이 부위에 이 DNA 유전자 역할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쓸데없는 DNA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럴까 얘네들은? 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긴 해요. 나중에 곧 알게 돼. 어쨌든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사람 염색체가 딱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 이질 염색질을 형성하는 부위가 주로 어느 지역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중간 부분이라고 해서 영어로 센트로미어라고, 배꼽 부분. 염색체가 있으면 하나의 배꼽 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사실은 나중에 염색체 세포 분열을 할 때 이 부위에 이렇게 로디오 이 밧줄을 던져서 여기 탁 붙여가지고서 끌어당기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요 중간 부분, 요 전체 이 중앙 부분을, 근데 이 중앙이 염색체마다 중앙이 다른 거지. 사람들마다 다리 길이가 다른 것처럼 어떤 이 염색체는 롱다리라서 이 동원체라고 하는 이 센트로미어 부분이 많이 위에 올라가 있는,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숏다리에서 저 밑에 내려가 있는, 이게 서로 다른. 그런데 이 부분, 중간 부분인 이 동원체 부분하고 맨 끝에 부분 두 개, 틸로미어라고 하는 요 지역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질 염색체 부분이 주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지. 이상한, 똑같은 약간의 작은 길이에 요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요 시퀀스들이 반복적으로 막 나와 있는 거야. 왜 뭐 쓸데없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거지? 하는 이런 애들이 주로 이런데 그냥 확 나와 있어서, 이제 인간 유전체의 게놈 시퀀싱, 나도 게놈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네. 이제 지놈 시퀀싱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연 실색을 하고,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왜 여기 도대체 이렇게 있는 거야? 뭐지?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러한 이질 염색질 부분은 뭐냐면은 훨씬 이 다형성이, 그러니까 이 염기 서열 차이가 사람마다 개인적인 그 부분을 그 DNA 염기 서열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한국말로 다형성이라고,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이렇게 팔리모피즘이라고 해서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높은 지역이라는 얘기죠. 뭐야?
DNA 염기 서열은 여태까지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까지는 DNA 염기 서열은 무작위로 바뀌기 때문에 돌연변이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면 각자의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조사하는 아주 중요한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저기가 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서로 다르고 하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염색체를 놓고 볼 때 어떤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설명해 주려면 한번 헤모글로빈 유전자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헤모글로빈 유전자 염기 서열이 딱 있다고 쳤을 때 각자 우리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피 따가지고서 헤모글로빈 유전자 한번 지금 염기 서열 조사해 봅시다. 얼마나 서로 다를까 우리? 얼마나 다를 것 같아? 우리 지금 생긴 거 전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겠지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의 각자의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전부 조사해 봤을 때 얼마나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염기 서열이 DNA 시퀀스가. 내가 장담하건대 10,000원 내기해도 아마 장담하건대 아마 거의 100% 똑같을 걸 서로. 왜 그럴까? 왜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100% 똑같을까?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이라는 건 뭐죠? 거기서 뭐가 나오지? 헤모글로빈의 경우에선 헤모글로빈 염기 서열 자체 하나하나가 결국 무엇과 결부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단백질하고 결부되는 거지. 만약에 이 염기 서열에 돌연변이가 나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될까?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변하겠지. 대부분의 그 단백질이 변할 때 그 변화의 결과는 어떨까? 아마 치명적일걸?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의 기능은 뭐야?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인데 그게 만약 DNA 염기 서열이 돌연변해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백질도 변하겠지.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변하겠지. 그게 변하면 기능이 변하겠지. 근데 무작위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켰을 때 거기서 우리가 대박을 칠 수 있는 확률은 몇 번? 아마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을걸요. 거의 대부분은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못 보게 되지.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무작위로 일어났을 때 그 무작위로 일어난 돌연변이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될 확률은 다르게 되는 거지. 그런 유전자라고 하는 지역에 생겨난 돌연변이는 특히 중요한 유전자, 더더군다나 그 유전자가 우리가 딱 한 개밖에 카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전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몇 개 이상하게 비슷한 애들을 같이 복수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상관없는데 조금은 덜. 근데 히모글로빈처럼 우리가 이거 아니면 정말 죽는다. 이거 딱 가지고 해야 된다는 유전자의 DNA 돌연변이가 생겨서 바뀌었다.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폭망하는 거지. 그걸 가진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러한 유전자를 형성하는 지역에 있는 DNA, 염기서열의 이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요즘 거의 없다가 뜨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 있어요? 나처럼?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데는 얼마든지 변해도 누가 신경을 써? 그러니까 마구마구 변하는 거죠, 여긴. 그래도 그것의 변이가 생긴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숨쉬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렇게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엄청나게 서로 각자 다르지.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용을 할 수 있을 게 없을까?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DNA 핑거프린팅이라고 지문조사 하듯이 DNA 염기서열 가지고 사람들의 각각 개인차를 그래서 친자 확인 소송하고 뭐 그럴 때 요 지역만 보는 거지. 친자 확인 소송하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딱 튀어나왔을 때 그 헤모글로빈 DNA 유전자 염기서열 조사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할 리는 없잖아. 어차피 다 똑같을 텐데. 그럴 때 이런 지역 이렇게 엄청나게 변이가 많은 그런 이질 염색질 지역의 어떤 특정 부위를 골라가지고서 서로 비교해보면 정말로 친자라면 거의 같을 것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같이 단군의 작두조사는 맞는데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퀀스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감식 같은 걸 할 때 요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그러니까 유전자 감식 같은 거 할 때 멍청하게 우리의 33억 쌍의 DNA 연기를 전부 다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의 DNA 총 DNA 개수가 얼마라고 뉴클리오티드가 33억 쌍의 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일부 아주 이 다형성이 높은 지역만 탁탁탁 이미 가지고 있다가 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우리 DNA 조사하자 뭐 할 때 그래 하자 하고 그래서 어디 현장에서 범죄 현장에서 피가 발견됐. 예.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염색체 위에 있는 그 이질 거기를 빼서 보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같은 걸 조사할 때는 훨씬 더 이제 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그 차이점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든가 뭐 인종들 간의 변화를 본다든가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별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을 골라 봐야 될 때는 미토콘드리아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한 집단 안에서 같은 동네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이것을 그러니까 감도가 높은 지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미토콘드리아 DNA 지역을 봤을 때는 둘 다 거의 비슷할 걸. 그래서 이걸 차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런 부위를 조사하면은 이게 정말로 나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친자 관계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이게 이 샘플이 본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요 지역은.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건 범죄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갔다든가 또는 또 다른 침을 흘리고 갔다든가 하는 것을 이런 걸 보고서 잡아내는 거지. 아, 이거 네 거야 하고. 내 거 아니라고 발뺌해봤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그래서 이것을 DNA 프로파일링이라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뭐 DNA 핑거프린팅, 지문 검식, 무슨 뭐 DNA 타이핑, 뭐 DNA 테스팅, 뭔가 뭐 여러 개의 복수의 용어로서 이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전부 다 그런 거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그 이질 염색질 부분의 어떤 특별한 유전자들이 엄청나게 서로 다른 그런 지역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감식을 개개인의 어떤 차이점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감식을 하는 이런 것을 법의학적 기법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포렌식 테스트 테크닉에서. 그래서 이제 뭐 FBI 같은 데서 사실은 그래서 이미 다 그것을 표본을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딱 여기다 걸어보면 이거 맞다 아니다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문제가 DNA 프로파일이 뭐야 도대체? 라고 여기서 좀 골치 아픈 용어 정의가 또 나오는 거죠. 식품과학기술 대사전에서 보고 따와서 베껴온 건데 DNA 프로파일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 DNA의 여러 연쇄 반복조에 나타난 대립형들의 조합.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잘 못 들으셨어요? 오케이. 그럼 한 사람 DNA의 여러 연쇄 반복조에 나타난 대립형들의 조합. 이게 DNA 프로파일이라고 한다. 뭔 소리야? 자, 일단 여기서 이것을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려면 이게 뭔지를 대충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연쇄 반복조라니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대립형? 뭐야? 대립군은 아니지 이거 분명히 대립형이지. 뭘까? 이거 두 개를 이제 반복좌, 형.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프로파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DNA 염기 서열의 세트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그러려면은 좋아. 그럼 이게 뭔지를 나한테 설명해 줘. 라고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얘기죠. 그것을 설명하려면 이제 이상한 그림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야 이거?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인 고전 유전학을 완전히 통째로 다 끝내버릴 심산으로 요거를 딱 하면서 난 유전학을 끝내버릴 얘기입니다. 그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고전 유전학의 그럼 결국 그 성과는 뭐냐면 이것을 밝혀낸 거지. 멘델이라고 하는 그분이 성직자가 수도원에서 이상한 딴짓을 하고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왜 좀 하느님하고
교감할 생각 안 하고 뭐 이런 유전자 같은 것을 하고 그 멘델이 결국 세계에서 최초로 그 멘델이 살던 시절에 사실 비슷한 그 다윈이 살았던 그 비슷한 연대에 살았던 그 성직자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이분이 최초로 유전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유전자 대충 사람이 그때까지 생각할 때 유전자 이거 뭐 엄마 거 아빠 거 대충 섞고 빨간 물 파란 물 둘에 섞으면 대충 이렇게 빨간 물 파란 물 섞으면 뭐 어떤 물이 될까? 남색 물이 되나? 보라색이 되지. 남색이나 보라나. 보라색 물이 되듯이 이게 바로 유전이요 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 사람들이었지. 한번 섞이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지? 끝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관찰해 오니까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를 거의 반반씩 닮은 자손이 생겨난단 말이지. 섞여가지고서. 그런데 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유전자는 딱딱 뭔가 어디지 무슨 뭐 막대기처럼 이게 분리가 가능한 어떤 개체이고 그래서 그 분리가 서로 이상하게 돼가지고서 유전자가 이상한데 각각의 형질마다 그 형질을 대변하는 그 유전자를 2개씩 가지고 있어라고 기가 막히게 찝어낸 거죠. 2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내가지고 그게 섞여면 마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 다음 세계 하면 서로 다시 분리가 돼라고. 마치 지금 우리의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염색체가 서로 다시 만났다가 다시 이렇게 분리하다가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해야 돼. 그러니까 딱 그런 인사이트를 딱 영감 계시를 주니까 그걸 알아채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멘델인데 그 멘델이 밝혀낸 그 유전자라는 그게 뭔지를 도대체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질퍽거리고 있었던 거지. 그때가 1800년도인데 1900년도 초기에 와서야 1920년쯤 돼서야 그 멘델이 옛날에 그 얘기하던 그게 바로 염색체예요 라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유전자가 염색체다라고.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그때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염색체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염색체가 물반 고기반이었잖아. 단백질이 반에다가 DNA가 반인 거지. 이 둘 중에 뭐가 유전자야 그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주류 과학자들은 뭐라고 했게? 당연히 단백질. 당연하지. 20개의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드는 것과 4개의 멍청한 이거 조합으로 만든 거 뭐가 훨씬 더 다양해? 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완전히 쐐기를 박아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입도 뻥끗하지 마 라고 보여준 사람이 왓슨과 크릭. 이것을 구조를 밝혀내면서 봤지? 이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게 이제 유전자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고전적인 멘델로 돌아가서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 유전자는 DNA에 있어. 하지만 유전자라고 하는 게 DNA를 신경 안 쓰고 어디? 염색체 안에 있잖아. 염색체. 유전자는 염색체 안에 있다고. 그런데 그 염색체, 유전자가 염색체 안에 있을 때 그럼 염색체라는 것을 각각의 유전자, 헤모글로빈, 계속 헤모글로빈만 팔아먹네.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어디 있을까? 어떤 염색체? 라고 하는 그 특정한 유전자들의 염색체 위에 있는 위치를 우리는 유전 좌위라고 로커스라고 해요. 유전 좌 또는 유전 좌위. 아까 얘기한 대립 유전 좌위 뭐 이런 그게 바로 이제 로커스라는 얘기예요. 로커스. 여기서 화살표 3개가 각각의 로커스를 지금 아니다. 다시 돌아가죠. 각각의 지금 하나, 둘, 세 개의 다른 색깔로 표시된 요 화살표들이 각각의 로커스들을 유전 좌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딱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유전자들은 언제나 특정한 그 특별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지. 복수로는 이것을 로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로커스는 단수이고. 그래, 맞아. 오케이. 그럼 염색체라는 건 별게 아니라 결국 딱 놓고 봤을 때 어떤 특정 위치에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리적인 물건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어디를 와? 정확하게 그렇지. 일로 와야지.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놓고 봅시다. 왜 그런 염색체가 2개가 있지? 이러한 두 염색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유전자를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했죠? 상동 염색체라고 했지. 우리는 2배체 개체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들을 전부 가지고 있지.
그걸 정확하게 멘델이 파악을 해놓은 거지. 왜 각각의 형질을 표출할 때 왜 뭐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마치 상동염색체가 있는 걸 옛날에 알았다는 듯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Bless you.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색깔 하나는 오렌지, 하나는 노란 색깔로 칠해진 요 부위는 사실은 뭘까? 같은 유전 좌위지, 같은 로커스겠지, 같은 지역이니까 지금 상동 염색체에서는 똑같은 지역 아니에요. 근데 왜 색깔이 달라? 무엇을 표출하고자 하는 걸까? X와 Y의 염색체? 그것이라고 하면은 이미 염색체의 크기가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Y는 아마 난쟁이 쬐끄만 거고 X는 이따만한 근데 그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멍청한 일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받은 건 아빠한테 받은 건 전부 같아. 그렇지. 언제나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유전 좌위에 있는 그런 유전자의 이런 형태가 다른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른 DNA 연기 서열 조사를 해보면 이게 언제나 같을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이 하나의 개체에서 계속 진화를 해오던 그 염색체 그 지역과 아버지 전혀 다른 두 별개의 개인이었는데 잠시 합쳐졌을 뿐인데 이것이 똑같은 유전 좌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서 같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같다면 다행이지만.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한 유전 좌위에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거 형질의 상태를 알릴이라고 영어로는 해요.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할까? 대립형 또는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그 대립형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립형 또는 대립 유전자. 그래서 하나의 형질이라고 얘기했을 때 눈의 색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형질. 하나의 형질이지. 눈 색깔을 표출하는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의 눈의 색은 몇 개의 대립형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은 대립형의 눈 색깔, 노란색, 무슨 이상 파란색, 별을 엄청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눈 색깔을 이렇게 하나의 유전 좌우의 대립형으로 예를 드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눈의 색깔은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로 결정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의 눈도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쉽게 얘기해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꽃 색깔도 마찬가지고 어떤 하나의 꽃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형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질에 책임지는 유전자가 있을 때 그 유전자는 어떤 이 식물의 어떤 염색체의 어떤 특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 좌위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대립형은 몇 개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들의 꽃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대립형들의 총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이론적으로. 어떤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형의 지금 빅토리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not so fast. 그 대립형들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일까? 무한정. 왜? 돌연변이만 일어나면 전부 다 대립형이 되는 거예요.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하나의 대립형. 근데 지금 빅토리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만 not so fast 기다리라고 얘기했지. 자, 그랬을 때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대립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 2개지. 2배체. 만약에 우리가 상동 염색체를 4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체였다고 생각하면 그 개수는 4개로 불어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염색체가 딱 상동 염색체 2개인 이유로 각 유전자마다 하나의 각 유전 좌위마다 이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형태는 최대 2개지 . 그래서 자, 이랬을 때 여기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을 지금
대립형을 봤을 때 딱 오렌지하고 노란색 딱 두 개만 표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랬을 때 문제는 이것을 눈 색깔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 오렌지라고 하는 눈 색깔을 표출하는, 그 다음에 노란색 눈 색깔을 표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한테서 오렌지색 눈, 어머니한테서 노란 눈을 물려받았어. 이제 이 친구의 눈 색깔은 어떻게 될까? 왼쪽은 오렌지, 오른쪽은 노랑. 좋을 텐데 그게 아니야. 왜 그렇지? 왜 이 친구의 눈 색깔? 이 친구의 눈 색깔은 뭐가 될까요? 아버지한테 오렌지, 엄마한테 옐로우니까 엄마가 무조건 힘이 세니까 엄마 눈을 닮아야 되나? 노란색? 뭐지? 둘 중 하나.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만을 갖게 되잖아. 왜 그러지? 우성. 그게 바로 우성이라는 얘기죠.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우성은 마치 뭔가가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열성은 열악한, 우리가 무시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성과 열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립형질이 되었을 때, 대립형질이 이렇게 있을 때 요런 것과 이런 거, 그 두 개의 대립형이 둘 다 동일한 경우,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호모자이고스 영어라고 할 때 한국말 뭐 좋은 말 없을까요? 한글날은 지냈지만 뭐 좋은 한글 없을까? 호모자이고스 대신에 동형접합이라고 해요. 동형접합. 접합,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정체를 형성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 세포를 접합자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거든요. 영어로 자이고트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자이고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영어로는 호모자이고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것을 접합, 계속해서 동형접합. 근데 이제 이 경우처럼 아버지 눈 오렌지, 엄마 눈 노랑 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형을 가지고 있는 이 경우를 뭐라고? 영어로는 다른 해서 헤테로, 한국말로는 이제 이형 접합하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요것을 맨델이 전부 다 이렇게 파악을 해 놓은 거예요. 맨델이 그 완두콩을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면서 이렇게 있던 완두콩에 이제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꽃 색깔이라든가 키라든가 뭐 하는 이런 그런 이 형질 자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대립형들을 조사를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우성이고 어떤 것은 열성이다라는 이런 것을 계속 법칙이 있다라고 그거 한 것이 바로 옛날에 고전 유전학이라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한두 챕터를 가지고 이제 일반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15분 만에 쫙 마스터를 하는 거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게 전부야.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그럼 밖으로 표출되느냐. 아까 오렌지와 노란색이 이렇게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대표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둘을 넌 좀 집에서 쉬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는 그러한 형질을 우리는 이것을 이 우성 대립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알았어, 난 집에서 쉴게, 잠복해 있을게, 잠재적으로 숨어 있게 되는 것을 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혀 유전자의 어떤 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이 얘기 한번 했을 걸 옛날에 여기서 내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막 또 작았는데 친구와 선생님들이 전부 위로를 한답시고 괜찮아, 키가 작은 게 우성이래 라고. 그게 잘도 칭찬이겠다. 키가 작다는 게 무슨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지. 만약에 정말로 키가 작은 키가 우성이라면 내가 아무리 키 큰 여자하고 결혼을 해도 결국 내 자손은 키 작은 자손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슬픈 현상이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의 이랬을 때 여기서 항상 언제나 잊지 않고 난 강조를 하는, 거기까지가 보통 이제 끝나는 것인데 전공자들한테도 물어도 이것은 잘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어떤 유전자는 어떤 대립형은 우성이고 어떤 대립형은 열성이야? 라고 보면 왜
왜라고 물으면 답을 시험지 답에다가 왜 하면 둘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달랐을 때 표출이 되기 때문에 유성이다. 난 그것을 왜라고 물었지 무엇이 우성이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왜? 왜 두 개의 대립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노란 눈과 까만 눈과 노란 눈 실제적인 경우 까만 눈과 노란 눈이 있을 때 왜 까만 눈이 우성이고 노란색 눈이 열성일까? 왜 그러지? 세? 뭐가 세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더 세서 그런 건데 왜 얘는 세? 약간 아프리카 분들 피부 자, 까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일까? 색소가 만들어내는 거죠.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까만색으로 되겠지. 그런데 노란 눈이라는 얘기는 뭘까? 그 색소가 조금 부족해서 그 색소를 만들어내는 부족해서겠지. 만약 그렇다면은 그 색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대립형을 가지고 있는 보유한 이 자와 그것을 좀 부족하게 갖고 왔던 이 유전자가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이제는 쉬어도 돼.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전부 다 까맣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능의 문제지, 기능. 그러니까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전자는 언제나 우성이 될 것이고 기능을 약간 잃어버리거나 이제 100% 발휘 못하게 되는 그런 대립형은 열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기능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어떤 대립형은 언제나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잖아. 커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보기도 전에 실험해 보기도 전에 관찰해 보기도 전에 어떤 두 개의 유전자가 딱 형태를 딱 봤을 때 어떤 유전자의 어떤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에서 어떤 형태의 대립형과 어떤 형태의 대립형을 두 개를 이미 딱 알았을 때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일지를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얘는 이런 돌연변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기능이 상실이 되겠구나. 그럼 얘는 열성이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자 어떤 유전자 무엇을 얘기를 할까? 나중에 가서 혈우병이나 또는 이 겸상적혈구증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명심을 해두세요. 열성, 우성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다라는 얘기지. 기능이 상실되면 열성이 될 것이고 대립형이 기능을 그대로 100% 유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 대립형이 언제나 우성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기능을 어떤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원래 정상이란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던 그 대립형을 덮어 써가지고서 이것을 누르고 갑자기 이것이 우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에 이것이 우성이 될 수가 있을까? 새로운 기능이 생기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 새롭게 갑툭튀인데 얘는 어쩌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돌연변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기능을 상실하게끔 되는 그런 돌연변이일 텐데 왜냐하면 DNA 염기 서열이 변했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단백질이 변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또는 뭐가 변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하지만 아주 적은 경우에는 마치 또 로또 맞듯이 이게 변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훨씬 더 무슨 없던 기능이 생기게 단백질로 변화될 수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원래부터 계속 기존에 있던 기능을 수행하던 이 단백질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우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살이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건 뭘까? incomplete? 불완전 우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경우에 어떤 나팔꽃이라든가 분꽃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흰 꽃과 빨간 꽃이 있는데 흰 꽃과 빨간 꽃의 그 두 양친을 그렇게 교배를 했을 때 자손이 우리의 그 상식대로 하면은 둘 중에 우성인, 예를 들어서 빨간 꽃이 우성이거든요. 왜냐하면 빨간색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흰 꽃이 열성인 이유는 그 색소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분홍색 꽃이 나와버려요.
이거 뭐지? 마치 우리가 미술 시간에 빨간색하고 흰색 섞으면 핑크 된다라고 옛날에 유치원 때 배웠던 그게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불완전 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예외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예외인 이유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결정이 되는 형질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아날로그, 정말로 캔버스가 꽃의 이 전체를 다 채우는 이것을 백색 캔버스라고 했을 때 이 캔버스를 다 채울 만큼의 충분한 양의 빨간색 색소가 있어야 되는데 염색체 하나 가지고서는 그거를 다 채우기가 부족한, 양적으로. 그래서 이제 핑크밖에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동영집합은 둘 다 검은 갈색 눈이 있을 때 동영집합인 거고 이형집합은 무슨 얘기하신 것처럼 노란색 눈, 주황색 눈일 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열성이든 우성이든 상관없이 열성형이든 우성형이든 둘 다가 똑같은 대립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동형 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어떤 특별한 형질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우성 동형 접합자, 열성 동형 접합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지. 이것은 뭐 이 개인은 뭐 어떤 형질에 대해서 열성 동형 접합자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DNA 염기 서열 다형성 했을 때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유전 좌위 아까 돌아가 볼까요? 그럼 이제 식품과학기술 대사전 DNA 프로파일링 무엇이냐? 한 사람 DNA에 어떤 여러 개, 한 개가 아니란 얘기지. 여러 연쇄반복좌 아직도 이상하니. 난 이거는 모르겠어. 연쇄반복좌라니? 이것은 대충 알겠죠 이제. 연쇄반복좌에 나타난 대립형들의 조합이라니. 이게 뭐야? 이게 DNA 프로파일이래. 일단 좌는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유전 좌위. 그러니까 어떤 위치인데 그 위치가 연쇄반복. 자, 이건 얼핏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의 아까 이 염색체에서 이 E형 염색질을 표시하는 그 염색체 사진에서 봤듯이 어떤 특정 지역은 이상하게 반복이 된 이 서열들이 마구 나타난다고 했지. 그 반복 서열이 엄청나게 연쇄적으로 길게 그러한 유전 좌위들을 연쇄 반복 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아무 유전자도 없는데 이상하게 쓸데없는 이상한 그 DNA 염기 서열들만 반복적으로 막 나타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지. 이건 뭐지 도대체? 보통 우리가 좌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로 유전자가 있는 데를 유전좌위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한 의미로 거기는 유전좌위는 아니겠지. 유전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위치를 얘기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랬을 때 대립형이라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 상에 있는 그 반복이 형태도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 유전자위에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형질의 여러 다형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조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서로 다른 고유의 어떤 특별한 프로파일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얘기해 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마치 지문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유한 식별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각각의 개인의 이 DNA 염기 서열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침팬지하고 DNA 염기 서열 비교했을 때 98%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각각의 개인의 사람끼리 DNA 염기 서열 비교해보면 얼마나 서로 같겠어. 전체적으로는 거의 99.9% 이상이 동일하지만 바로 이러한 아까 얘기한 그러한 반복적인 그 이질 염색체 지역의 그런 연쇄 반복 좌 같은 그 지역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만이 그만큼 엄청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지금 연쇄 반복 서열 텐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서열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한 연쇄 반복 서열을 조사할 때 그럼 우리는 얼핏 혹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유전차에 가지고 있는 연쇄 반복 서열과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연쇄 반복 서열이 당연히 다를 테니까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할까 했을 때 살짝 몰래 가가지고서 이렇게 살짝 피부를 떼어내 가지고서 그거를 DNA 염기 서열 조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DNA 염기 서열 조사는 물론 반복이 나오지만 그럴 필요조차 없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 반복 서열의 개수가 달라요. 완전. 반복, 예를 들어서 한 5개짜리 DNA 염기 서열이 반복이 되는 형태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유전차에 요 특별한 염기 서열의 반복을 5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친구는 한 12개를 가지고 있을. 그런 식으로 서로 각각의 이 반복 서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조합을 하면은 우리가 DNA 시퀀싱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전혀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잘라가지고서 이것을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잘라보면 되는 거거든. 이걸 내가 다 지금 새짓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건 좀 심했는데 이건 아니다.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 어쨌든 자 여기까지 내려서 요 그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면 아마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유전 좌이가 하나 있어. 바로 요 유전 좌이에서 요 노란색 블락으로 표시된 요것이 연쇄 반복 개수인데 요 개인 A라고 하는 개인은 이 반복 개수가 상동 염색체 중에 한쪽에선 3개를 가지고 있지. 여긴 몇 개야? 세어보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무수히 있지. 이런 개인 A가 있는데 또 다른 개인 B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일단 반복 개수가 이 개인 A와 다를 뿐더러 이 친구는 이 연쇄 반복 형태에 대해서 동형 접합이지. 이 친구는 바로 요 특별한 연쇄 반복자에 대해서 이형 접합이네.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른 거야.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할까? 파악을 하려면은 가령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요 부분만을 요것을 이렇게 좌측 우측 이것을 영어로는 플랭크 한다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지? 이게 두 곳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요 지역을 이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자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여기만 이렇게 살짝 잘라내 가지고서 요 부분의 길이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자르지 여기만 염색체에 있는 거? 있어요. 가위가 있거든, 우리. DNA를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제한 효소라고 얘기해요. 근데 유전 공학을 할 때 DNA 염기 서열을 특별하게 딱 보고서 이걸 잘라야 되겠다고 뚝뚝 잘라주는 가위들이 있어요. 어디서 빌려왔게? 세균에서 다 빌려. 세균들이 전부 그렇게 DNA 염기 서열 특이적으로 어떤 서열을 딱 보고서 이 서열은 내가 잘라버린다고 딱딱 잘라버리는 효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어로 restriction enzyme이라고 해서 제한 효소라고 하는데 세균들은 그것을 엄청나게 무수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세균들은 왜 그것을 가지고 있을까? 엄청나게 처절하게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들과의 싸움의 그 흔적이죠. 세균 바이러스는 전부 DNA로 되어 있거든요. 동물을 감염하는 바이러스는 D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도 있고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도 있는데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무조건 전부 다 DNA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세균은 어떻게 할까? 이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겐 죽음이야.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뭐를 진화시켰냐면은 그 세균 DNA의 염기 서열을 따다닥 보고서 어떤 특정한 서열을 인식해서 탁탁탁 가위처럼 잘라버리는 그런 효소들을 쫙 진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얼핏 혹자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세균이 아무리 멍청한 세균이지만 그러면 네 것도 자를 거 아니냐. 너도 똑같은 DNA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다 그럴 줄 알고 자기 DNA는 여기다 일단 특정하게 이 화학적으로 메틸기라는 이상한 것을 붙여놓고 새롭게 들어오는 바이러스 DNA는 그걸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사삭 잘라버리는. 그것을 이제 1970년대에 비로소
지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최초의 유전공학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딱 잘라가지고서 플라즈미드에다가 딱 이식해서 세균한테 가서 이거 좀 발현해줘 해서 한 게 최초의 유전공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어떻게 잘랐게? 아니 인슐린의 DNA, 인슐린 유전자의 제일 첫 부분하고 맨 끝 부분을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바로 인슐린 유전자의 첫 부분을 인식하는 그 세균의 제한 요소 갖다가 또 끝 부분을 인식하는 제한 요소 내가 좀 갖다 쓰고 돌려줄게 라고 거짓말하고 안 돌려주지 당연히. 이제 그러고선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똑같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지. 여기를 분명히 자를 수 있는 제한 요소가 있거든. 여기를 잘라버려. 여기를 잘라버려. 딱딱. 자르면 당연히 길이가 다르겠지. 그럼 길이가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까? 응? 개수를 어떻게 알아? 현실적으로. DNA 절편 느꼈을 때 어떤 DNA는 이게 길고 어떤 DNA는 이렇게 짧아. 그거를 서로 얘는 길고 얘는 짧다. 어떻게 알아 이거?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길이를 우리가 잴 수 있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실에서 그걸 딱 잘랐는데 DNA를 어떻게 하지? 뉴클리티드 몇 개인지를 알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느냔 말이지. 매우 복잡한 일이 아니겠어요. 몇 개인지를 알려면 뉴클리티드 몇 개인지를 알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구슬이 여러 개 있는 그 구슬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려면 하나씩 뜯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뉴클리오티드를 하나씩을 팍딱 자르는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런 거 말고 쫙 길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요거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두부 판처럼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이게 뭘까? 이런 판이 있어요. 이 판이 뭐냐면 우리 양갱 알지? 양갱 먹을 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쫙 말려놓은 그런 판에다가 판의 맨 위에다가 DNA를 이렇게 올려놔. 딱 올려놓고 여기다 전기를 딱 걸어요. 여기는 양극, 여기는 음극으로 걸어. 그럼 어떻게 될까? DNA는 지금 전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지? DNA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을까? 중성, 음성, 양성. 양성? 확실해요? 왜 DNA가 양성을 가지고 있을까? DNA는 엄청나게 음성, 네거티브 전기를 띠고 있어요. 왜? DNA 각각의 뉴클리티드가 뭐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인산이 바로 인산의 보면 그게 네거티브 차지가 몇 개 있어. 하나의 인산마다 2개씩 있거든. 그것들이 줄줄이 계속 있다는 얘기는 DNA 한 줄 길이에 마이너스 차지가 몇 개나 붙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전기 음성도가 높게 음극인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걸어놓으면은 그냥 얘네들은 이 전기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서 어디로 움직이니까 이 밑으로 양극을 따라서 마구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옮겨가는 속도는 무엇에 비례를 할까? 길이에 비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길이가 작을수록 훨씬 더 빨리 요 양갱을 이용한 이유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런 미로 피어가는 그런 놀이 하듯이 그런 작은 요 양갱이라는 요거 재질 안에는 엄청나게 작은 구멍들이죠. 뚫려 있는 거거든. 그 사이를 뚫고 DNA가 움직이려면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 동기, 모티브는 이 전기가 지금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지금 DNA 절편을 확인을 한 사진인데 이들의 길이를 당연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계산이 나와 있어요. 계산이 뽑히는 거지. 이 정도 내려오려면 얘는 몇 개의 DNA 절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DNA다라는 게 파악이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중간치, 큰 거 절편식으로. 근데 확인을 어떻게 해? 양갱을 DNA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려온 건 알겠는데 나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현미경을 봐도 DNA는 안 보여. 더더군다나 이런 큰 절편, 이런 양갱 절편을 현미경에다 대고 어떻게 이걸 볼 거예요?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현미경으로 어떻게 볼까 그거?
탐침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보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형광물질이라든가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레이블을 시킨 DNA를 사용하는 거예요. DNA로 DNA를 잡는다? 무슨 소리지? DNA가 쭉 내려오면 이것을 DNA로 식별할 수가 있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DNA인데 내가 어떤 특정한 얘 DNA를 찝어낼 수 있는 어떤 DNA를 쓰면 어떻게 찝어내지 이거를? 공통 DNA. 공통 DNA인데 어떻게 찝어내? 누군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배웠어 그걸. 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상동이 아니고 이건 우리는 DNA를 얘기하는 거야. DNA끼리 어떻게 지금 DNA는 이중사슬이 이거 뭐라 그러지? 봤어? 상보결합. 그렇지. DNA는 상보결합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표적 이걸 염기서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딱 해서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을 DNA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만 형광을 붙인다든가 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이면 그게 바로 탐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탐침.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온 애들을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DNA들이 얘 세 개만 내려왔겠어요. 세포에서 DNA들을 뽑아서 했으면 여기에 지금 즐비하게 여기에 무수히 많은 DNA들이 쫙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DNA만을 어떻게 볼까? 바로 그것을 아주 특이적인 탐침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어디 있는지 보는 거지. 이렇게. 그 사진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라고 끄떡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높은 경제에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일상 DNA 염기설 염기설 조사하고 하는 것도 전부 거의 대부분이 바로 그 가장 간단한 그 원리인 상보결합의 어떤 특정한 DNA 염기서열을 찝어낼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탐침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쉽시다. 그래서